이어서 암호화폐 분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통화량에 따른 분류를 해요. 가장 많이 분류하는 방법이 일단 비트코인은 대장이에요. 집에 여기 지금 56%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이라 그래요. 알트코인은 뭘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비트코인이 아닌 모든 코인을 알터네이티브 코인 그래가지고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트코인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렇게 메이저 알트코인이 있고, 그냥 알트코인이 있고, 동전 코인이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메이저 알트코인은 아까 코인마켓캡 있죠? 코인마켓캡에서 2등에서 1등은 비트코인이겠죠? 1등은 비트코인. 2등에서 10등까지 있는 알트코인을 메이저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10위 이후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그냥 알트코인이라고 얘기하고, 동전 코인은 코인 가격이 1달러 미만인 거 있죠? 1달러 미만인 거를 동전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통화량에 따라서 대부분 비트코인, 알트코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방법은 메인넷 여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코인이냐 토큰이냐는 뭘로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코인은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독자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걸 코인이라고 얘기하고, 토큰은 기존의 메인넷, 기존 블록체인, 기존 암호화폐의 메인넷을 사용해서 내가 만든 거를 토큰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메인넷이라는 건 뭐냐? 독립적인 플랫폼이 다 있어요. 거래소도 있고 개인 지갑도 있고 거래 간 트랜잭션 방법 등 이게 모든 자기네만의 독자적인 솔루션을 완벽하게 구축한 거 있죠? 그걸 메인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여자에 따른 분류를 해요. 참여자. 자, 퍼블릭 블록체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고,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하나의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기관에 속한 자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컨소시엄을 이루는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그 허가된 기관만 그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되는 인프라스트럭처 있죠?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의 분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면서 멤버 제한이 없으면서 암호화폐로 사용을 하는 거, 이걸 갖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고,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 기술을 보유하고 멤버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건 암호화폐로 사용하지 않는 걸 엔터프라이즈, 이건 기업에서 사용되는 그냥 기업 쿠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은 두 개를 대는데, 여기 멤버를 갖다가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멤버가 제한이 있어요. 그러면서 암호화폐로 사용하는 걸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분류 방법, 세대, 기술력에 따른 분류 방법이 있어요. 1세대 암호화폐, 블록체인 1.0 기술이라래요. 그래서 이거는 화폐 기능만 가능하고 다른 기능이 없어요.
갖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있죠. 비트코인이 1세대 암호화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는 블록체인 기술을 처음 만들어낸 거죠. 이 비트코인은. 그 다음에 2세대 암호화폐라고 얘기해요. 2세대 암호화폐는 뭘 2세대라고 하냐면 블록체인 2.0 기술을 적용한 건데, 이더리움, 퀀텀, 네오 등 요 암호화폐들에 사용되는데, 얘는 1세대 암호화폐가 화폐 기능만 있는 반면에 이 2세대 암호화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돼 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컨트랙트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약서 있죠. 계약서가 아주 똑똑하게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져. 돈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한테 돈을 10만 원을 줬어. 그런데 그 10만 원의 돈이 나이트클럽은 못 가고, 룸사롱은 못 가고, 룸사롱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2세대 암호화폐라고 얘기합니다. 블록체인 2.0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3세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3.0 기술인데, 이제 요 암호화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 있죠. 카드의 트랜잭션만큼 쫓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3세대는 초당 10만, 100만의 트랜잭션을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를 하려면 10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3세대 암호화폐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되면 물론 다 됩니다. 다 되는데 트랜잭션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 이런 것보다 더 트랜잭션이 빠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3세대 암호화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 얘기한 돈 탭스콧이라고 분류한 게 있는데, 암호화폐는 그 사람이 이렇게 암호화폐를 분류를 해요. 크립토 커런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립토 커런시는 블록체인상 P2P 거래를 위한 코인을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라고 얘기하고, 플랫폼 코인이라고 분류를 해요. 플랫폼 코인은 뭐냐면은 화폐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있죠.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코인들을 플랫폼 코인이라 해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코인은요. 유틸리티 코인은 특정 커뮤니티에 사용되는 코인. 싸이월드 도토리와 같은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코인이라고 있어요. 시큐리티는요, 발행을 해주는데 주식하고 똑같아. 기업에서 전자 주식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발행해주는 걸 시큐리티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기가 그 주주의 권한도 있고, 거기 배당 이익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걸 시큐리티 코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추럴 에셋 코인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내추럴, 원유, 광물, 그리고 이제 에셋, 자산들 있죠. 초연자원의 자산에 대한 소유를 증명하는 코인들을 내추럴 에셋 코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콜렉티블 코인, 이건 뭐냐면요, 수집광들 있잖아요. 수집광들만 사용하는 코인을 갖다가 크립토 콜렉티블 코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요거는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한 코인인데, 요거는 1달러가 1코인이 되는, 그래서 내가 코인을 보유하려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달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요 스테이블 코인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돈 탭스콧은 암호화폐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크립토 커런시, 플랫폼 코인, 유틸리티 코인, 시큐리티 코인, 내추럴 에셋 코인, 크립토 콜렉티브 코인, 스테이블 코인. 되게 어렵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대장 코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해요. 전자화폐와 비트코인, 전자화폐는 이런 걸 전자화폐라고 얘기하고, 지폐나 동전 없이 특정 화폐로 결제하는 방법, 편의점, 지하철 등의 결제 시 사용되며 사용자는 은행이나 ATM 기기에 사용해 돈을 입금해야 사용할 수가 있다. 개인 정보가 있어야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체크카드 같은 게 전자화폐의 일종이다. 이렇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지폐나 동전 없이 전자지갑으로 결제합니다. 사용자는 기존의 화폐를 이용한 비트코인으로 교환할 수가 있고, 개인정보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면서 전자지갑을 사용해요. 전자지갑. 스마트폰의 앱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보셨죠? 2009년 1월 3일 익명의 암호학자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죠. 블록 사이즈는 1MB고 합의 방식은 POW고 도미넌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도미넌스 2020년 10월 14일 현재 58.3%입니다. 발행할 화폐량이 정해져 있고 채굴량은 여기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자, 비트코인의 특징은 관리 주체가 없어요.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통화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2100만 비트코인으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해결했어요. 자, 그리고 거래 내역이 다 공개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모든 거래 내역을 누구나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보관만 하지 볼 수는 있다 없다. 볼 수는 없어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다. 계정 생성을 위한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보안이 강력하다.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해킹이 된 적이 없다. 자, 비트코인의 구조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와 다른 이유, 감독기관이 없다. 요거 얘기했고요. 전 세계가 단일 통화권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인터넷만 있으면은 환전수질 그런 거 필요 없고, 종이나 동전 등 눈에 보이지 않는다.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를 이용해 쉽게 거래가 가능하다. 아날로그 거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돈 받기 위해서 QR코드 인쇄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요, 그걸로 여러분들 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가 없으니까 보관 및 유출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누가 관리할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누가 관리한다? 소프트웨어가 관리한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어드밴테이지를 줘야죠. 그 어드밴테이지 주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채굴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주는 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그 넌스 값을 찾으면 주는 걸 갖다 채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채굴한 사람은 신규 장부를 기록하는 자격을 준다. 그래서 장부를 기입을 했을 경우 대가를 지불해 준다. 비트코인의 구조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단점부터 얘기하죠. 화폐처럼 사용이 어렵다. 사실 사용은 되게 쉬워요. 스마트폰에다가 앱 깔아가지고 그냥 주고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1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거래를 할 때 은행 가서 뭐 기다렸다가 은행원 만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모든 시간을 따지면 10분이 더 걸리죠. 그렇죠? 예. 그래서 10분이라는 시간은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화폐처럼 사용이 어려운 거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달에 1200만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300만원 올라왔어요. 100만원이 한 달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보완해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정해진 금액을 딱 받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기 수익이고, 수익이나 마이너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화폐처럼 사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제 결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렇죠? 10분 이상 걸리고, 또 이제 운이 없으면은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출을 했어요.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3자가 있는 화폐 같은 경우는 제3자한테 연락해서 취소해주세요 그럼 해줄 수 있죠. 요거는 그게 안 된다는 거. 제일 무서운 얘기. 여러분들 비밀번호 잊어먹잖아요. 그럼 돈 찾을 수 없어요. 일반 은행에 있는 거는 비밀번호 분실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하고 만들면 돼요. 근데 또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래소 비밀번호 분실했으면 어떡하냐. 거래소 비밀번호는 그 거래소에다가 얘기하면 새로 만들 수 있죠. 거래소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지갑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공개키 개인키 있죠. 그 개인키를 잊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게, 그리고 이제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러는데, 쿠키 기록이라든가 활성화한 IP 추적해 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또 암호화폐가 나왔어요. 대시나 모네로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 업데이트가 느리다. 계속 여기 이제 개발자가 있고 검증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지나친 에너지 소모, POW 방식이라서 그런데, 사실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러는데, 이 에너지 소모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은행에 사용되는 그 보안 시스템 있죠? 그 보안 시스템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죠.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비트코인은 해킹의 위험이 없지만은 거래소, 지갑은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그 스마트폰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거기 안에 그 여러분들의 공개키 주소를 딴 데로 바꿔버려.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누군가 해커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전자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에 있는 여러분들 받는 돈 받는 그 주소를 싹 바꿔놓으면은 돈 보낼 때 다른 사람한테 가겠죠. 그래서 거래소, 지갑. 지금 거래소는 해킹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죠? 거래소는 너무 많고, 지갑도 이제 해킹이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죠. 이제 비트코인의 위험성. 늘 비트코인 얘기하면 이제 범죄와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약을 거래하고, 우리 랜섬웨어 아시죠? 랜섬웨어 중요한 파일들 못 열게 해놓고 랜섬웨어 풀어줄게요, 돈 보내세요 할 때 뭘로 보내? 비트코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범죄와 연루가 됐는데, 실제 추적하려고 하면 추적할 수 있어요. 추적 못하는 거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얼마든지 추적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아까 얘기한 POW 방식 있죠? POW 방식의 문제인데, 근데 해킹 방지 비용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말씀드렸죠. 이제 디플레이션 위험. 요거 화폐를 2100만 비트코인 외에는 더 이상 못 찍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화폐를 더 찍어내지 못하면 경제 성장을 해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액면 분할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2100만 비트코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액면 분할해 가지고 10배로 분할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10배로 분류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액면 분할하는 거 되게 쉽겠죠. 우리 그 1사토시라는 그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 찍어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액면 분할을 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디지털 장부 안에서 액면 분할을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더 찍어내고 싶으면 찍어내는 게 아니라 액면 분할을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 건데, 정부는 법정 화폐를 통해서 그 국가를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정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화폐가 있어가지고 그 화폐가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보다 더 안정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굉장히 통치의 수단으로 화폐를 사용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때문에 그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점이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장점을 한번 가볼까요? 장점은 지불의 자유. 멋있죠? 지불의 자유. 국경이 없어요. 그리고 휴일이 없어요. 휴일. 여러분들 은행은 휴일이 있고 가끔 명절날 되면은 1박 2일 동안 은행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자 오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요. 대한민국은 다 은행 계좌가 있지만은 은행이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환전은 20%, 카드는 3.5%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0.01%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좋은 점, 개인정보가 필요 없다. 계정 생성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생성하면 돼요. 공개키, 개인키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안이 강력하죠. 해킹, 디도스, 위변조 불가능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중립성이 높다. 거래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3자는 관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3자가 돈을 강제로 압류할 수 또한 없어요. 내가 있다. 그러면 그냥 지갑에 넣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재밌는 거, 가치의 저장 기능.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굉장히 이상적인 화폐가 될 수가 있어요. 화폐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을 만족하면은 굉장히 좋은 화폐예요. 이동성, 분할성, 내구성, 희소성, 대체성, 안정성이 높은 화폐가 좋은 화폐인데, 이 비트코인은 이런 부분들을 다 만족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가볍고 작고 이동이 쉬워야 된다. 완전히 땡큐죠.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분할성은 뭐냐면요, 잔돈이죠. 잔돈. 여러분들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5만원권은 미리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요새 택시들 거의 잔돈 안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은 카드 결제가 많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5만원짜리 딱 내면 당황스러운 거죠. 잔돈이 없으면은
교환을 할 수가 없는데 비트코인은 잔돈이 없어도 교환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내구성. 달러는 평균 수명이 6년인데 비트코인은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한 무제한이죠. 다시 찍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희소성. 달러는 필요하면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대체성. 이거는 추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법정 화폐, 여러분들 그 일렬번호 있잖아요. 일렬번호로 화폐를 관리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일렬번호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런 그 실제 추적이 가능한 일렬번호, 시절 번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적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안전성. 비트코인은 위조를 할 수가 없어요. 위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기업에 의해서 그거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폐개혁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갖다가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럼 이 돈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파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화폐개혁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신권을 찍어내면 돼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정 국가에서 우리 비트코인 사용 못해라고. 이제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활용 못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이 있으면은 계속 사용하는 거죠. 인터넷만 있으면은 아무리 파괴하려고 해도 파괴할 수가 없는 겁니다.